윤 대통령은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 갈등으로 파생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일은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공식화한 건데요. 한편 북한은 어제 저녁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또다시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 그리고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서해는 처음인 것 같고 서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도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발사의 배경 좀 짚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저녁이었죠. 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합참이 발표를 했죠. 처음에는 한 발을 발사했다고 얘기를 그랬었죠. 했는데 뒤에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정정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는 미사일 발사의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어요. 지난달 18일 날 화성 15를 쐈고요. 이어서 초대형 방사포를 쐈고 네. 그 뒤에 전략 순항 미사일을 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합참은 네. 그런 우리가 그 궤도를 발견한 바가 없다라고 부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고 금년도로 처음입니다. 근데 북한이 친절하게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남측의 비행장을 겨냥한 그런 발사 훈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김여정이 한미 연합 연습 또 전략 자산의 전개를 두고 그런 얘기에서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조건을 지금 한미가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모든 대응을 할 수 있는 압도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훈련이 아직 본격 훈련은 개시가 되지 않았지만 네. 그동안 B1B라든지 B50이라든지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그런 전략 자산들이 전개가 돼서 공중훈련을 했고요. 그래서 비행장을 타격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측에 있는 우리 공군기지, 주한미군 공군기지들을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다. 연합공중훈련하면 이렇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 지금 보여지는데 김주애까지 동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신문에서 발표도 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대남, 대미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만 내부적인 그런 필요도 함께 염두에 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합참에서도 이제 발사와 관련해서 공지를 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한 발이다라고 했다가 이제 여러 발인 것 같다라고 정정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좀 즉각적으로 발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1시간 좀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구체적으로 합참에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발사 시간이 저녁이고요. 예. 또 합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정찰 자산으로 탐지는 하긴 했는데 사거리가 짧고 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북한이 여러 번 발사했던 북한이 지금 그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네. KN-23, 그다음에 KN-24, 북한판 에이테킴스, 네.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KN-25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발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합참에서는 정찰 자산으로 이런 궤적, 이런 사거리, 이런 고도 하면은 대개 무엇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발사의 수량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너무 이 포착한 궤적 자체가 짧기 때문에 처음에 이 식별하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도 즉각하지 못하고 좀 부족하는데 1시간 정도 지체가 됐고 한 발이라고 발표했다가 아니다 이거는 좀 더 여러 발인 것 같다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 또 어떤 재원으로 사거리라든지 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아마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 혹은 기존에 있는 미사일을 조금 의도적으로 좀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열어놓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형 지대질 전술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발표한 거는 신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신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존에 발사했던 것 말고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북한이 그걸 그동안 준비를 하고 개발을 해서 발사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하기는 좀 제한이 됩니다. 네. 그러나 북한은 끊임없이 북한의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시키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특히 이번에 현장에 김정은이 직접 나가서 네. 지도한 경우를 보면 김정은이 직접 나가는 경우는 신형 미사일일 경우 직접 나가는 경우가 그동안 왕왕 있었어요. 아니면은 중요한 정치적인 목적이 네네. 있을 경우는 또 김정은이 직접 나가서 지도를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미사일인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북한이 공개한 그 장면으로 예, 봤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련장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또 높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 다련장을 가지고 우리의 비행장을 목표 지점을 해상에 지정한 목표를 타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열흘간 한미 연합 연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번 연합 연습 이 연습 자체가 아예 이례적인 훈련은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군대에서 했던 훈련이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쉬지 않고 훈련하게 되고 어떤 변화점도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훈련인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번 훈련의 이름은 프리덤 쉴드입니다. 자유의 방패거든요. 사실 2018년 김정은이 조건부 비핵화 언급을 하면서 남북 간에 미북 간에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상이 이어졌었죠. 네. 그래서 협상의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돕는다는 그런 목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연례적으로 실시해왔던 3대 연합연습을 중단했어요. 그게 이제 봄 이 시기에 했던 키리졸브 연습, 그다음에 폴 이글 연습, 그다음에 여름에 했던 UFG 연습을 모두 중단을 하고, 네. 이걸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지휘소 연습으로 전환을 했고, 네. 그다음에 야외 실기동 훈련은요 대대급까지 축소를 했어요. 굉장히 적은 규모로 축소를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엄청나게 고도화됐고요. 예. 역시 우리 한미 연합 억제력은 오히려 약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5월에 한미 정상이 이제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미 연합 연습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이제 자유의 UFS라고 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네.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이번 연습은 과거 중단되기 이전, 다시 말하면 키리졸브 그다음에 이 폴 이글 연습의 네. 그 수준으로 이제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 연습은 이전과 다른 점이 뭐냐면 1, 2부로 나누지 않고요. 예. 11일 동안 연속으로 주말에 진행을 안 합니다. 쉬더라고요. 안 쉬고 연속으로 진행된다는 점. 두 번째는 이 규모가 어떻게 확대가 됐냐면 훈련의 숫자와 훈련의 이 규모, 전역의 규모가 달라졌는데요. 다시 말하면 전국급, 한반도 전체에서 진행하는 전국급의 연습으로 이제 확대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실기동 훈련 같은 경우는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워리어 쉴드 그래가지고 WS 연습으로 이름을 다시 붙이고 네. 20개의 유형의 훈련을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훈련도 있습니다. 쌍매 훈련이 있고요. 티크나이프라고 그래가지고 특수 부대가 하는 훈련이 있고요. 그동안 전개되지 않았던 특수 목적기도 전개를 해서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연합 상륙 훈련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작전을 염두에 둔 그런 훈련을 11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의 연합 대비 태세가 확고하다고 하는 것을 북한에도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연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번 훈련 기간에 한미일이 어떤 새로운 훈련을 할 가능성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까? 지금 이번 그 자유의 방패 실시, 그 한미 간에 실시되는 이제 연습 훈련에서는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네. 앞으로 그렇게 이제 좀 그 진화한다고 그럴까 할 가능성은 이제 앞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미국 내에서의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일본의 이제 안보 문서가 개정된 내용을 보면 네. 기본적으로 정보력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 따른 지금 이제 이게 전쟁의 양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달라지는 그런 차원에서 정보의 그 협정이라고 그럴까 협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그 통합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한다는 차원에서는 결국은 한미일 사이에 새로운 어떤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음 달 정도 미국에서 한미일이 안보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급진적으로 또 잘 이렇게 한미일 간의 공조가 강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일본 전문가시니까 이런 현상들 좀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뭐 아주 그 필요한 그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세계 질서라고 국제 질서, 특히 이제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든 미국이든 지금 가장 위험 요소로 지금 우리가 꼽는 것이 북한의 위협이고 그리고 또 예. 중국의 위협. 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안보 문서 이제 개정 같은 경우에는 예전까지는 이제 북한을 아주 그 초점으로 해서 북한의 도발이라고 위협을 아주 강조를 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높게 그래서 대만 유사라고 하는 대만에서의 어떤 위기 상황을 고려한 그거에 이제 대비로 해서 좀 더 일본의 안보 정책이랄까 방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화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 남은 것은 한반도 유사라고 할까 한반도에서 이제 위기 상황 내지는 북한의 도발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그리고 또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으로서는 이제 미국의 협력이라고 그럴까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그 훈련이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그 필요하고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는 일본의 협력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한미일 이 얘기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한국 역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준에서 한미일은 정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유를 하고 있나요? 예,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공식 발표한 내용을 확인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네네. 한일 간의 이제 지소미아 예.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그동안 좀 우여곡절을 거쳤죠. 예. 그러나 이게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 공동 성명 내용에 보면 이 정보 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 그다음에 미일 동맹,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무엇보다도 네네. 중요하고 안보 협력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정보의 공유거든요. 그래서 지소미아를 맺은 이유도 한국과 일본이 각각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강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점들을 서로 공유하면 네. 북한의 이 핵미사일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으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작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뭐 수십 발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특히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그런 미사일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소미아에 명시돼 있는 그런 수준의 정보를 우리 한미 간에 또 미일 간에도 교환하겠지만 네. 그것이 미국을 거쳐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아마 일본은 이 한일 간에도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저는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에 대한 공유가 어떤 점에서 좋은 겁니까? 군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한국은 북한과 지금 이 분단이 돼 있고 접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북한에서
이 한국 자유를 찾아오신 탈북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보통 저 휴민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인간 정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인간 정보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군사 첩보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첩보 위성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가지고 있어요. 첩보 위성을 가지고 이지스함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역량, 특히 기술적 역량이 우리보다는 좀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정보와 인간 정보 이런 것들이 각각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서로 교환을 하면 그러면 서로에게 이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지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접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를 포착하는 건 우리가 유리합니다. 예. 발사를. 그런데 이게 지구가 공면으로 돼 있잖아요. 네. 미사일이 날아가서 먼 거리를 날아가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장면은 우리가 포착하기는 상당히 제한이 돼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일본 이 열도 가까이에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동해로 갔을 때. 예. 동해 쪽으로 갔을 경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역사적인 문제로 어렵고 이 군사 정보를 교환하자라고 하는 이런 협정 체결안에 굉장히 어려운 예. 과정을 거쳐서 2016년에 이게 체결이 됐는데 이게 그동안 한일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를 하겠다. 종료를 유예하자. 지금 유예하자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재개하느냐, 뭐 새롭게 다른 것들을 만드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네.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예. 얘기해 주셨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비슷한 생각으로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형성돼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 그런 식의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뭐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문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국도 필요성이 있어서 2009년에도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내지는 그 여론적인 아직 그 미흡성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스탑이 됐고 그런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제 시작됐던 것이 2016년에 결국 되긴 했습니다만 체결됐었죠. 결국은 또 다른 이제 한일 관계상의 여러 가지 그 갈등적 요인이든지 그런 걸로 해서 결국은 유예되고 거의 유명무실한 지금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그것도 2016년에 했던 것도 아주 낮은 단계로 됐다는 얘기가 이제 정평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이 협정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높여서 그러니까 지금 그 모두부터 얘기 나왔었던 도대체 한 발을 날린 건지 아니면 다발인 예, 건지 예, 예. 어디서 뭐 했는지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아까 그 문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리적으로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그 조건상 각자가 그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그 교환을 함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핵이나 미사일의 동향 내지는 북한의 사회 동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런 것이 같이 돼야지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3자 이제 변제안을 우리 측에서 내놨는데 아직 일본 측의 어떤 뭐 이렇다 할 명확한 이야기를 듣지 않은 상황에서 지소미아까지 내주는 것은 너무 많이 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뭐 일정 부분 타당한 얘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정보보호 협정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 내지는 한일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왜 해야 되느냐는 그 근본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이 닥친 위험은
북한의 위협이고 그리고 또 좀 더 연장돼서 얘기를 하면 이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역사 문제라든지 이 안보 문제는 분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훨씬 더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이 지금 우리가 제시한 해법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한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의 사정을 또 잘 알고 있어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아주 각고의 노력 끝에 나름 노력을 해서 그 예전 정부하고는 다르게 노력을 해서 해법을 제시를 했지만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내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예. 그것이 막상 또 이제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고 그럴까? 특히 어떤 그 성향적인 차원의 서로 다른 성향의 어떤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서도 봤듯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생각이 예. 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에 이어 삼각 공조를 더 나아가서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 갖고 계시는지요? 예, 아직 뭐 동맹으로 가는 것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과거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복원하는 그런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제가 국방부 현직으로 있을 때는 한미일 삼각 그런 안보 협력 회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 번 참석을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안보 분야에서 활발하게 서로 논의가 되고 특히 이제 일본이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부가 결정이 돼가지고 그 유엔군 사령부가 원래 일본에 있었어요. 그게 58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으로 올 때 사령부만 오고 후방 기지는 그대로 놔두었어요. 일본에 7개의 후방 기지가 있습니다. 그 후방 기지는 6.25 전쟁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병력과 여러 가지 무기 장비들을 지원하는 후방 기지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기지의 역할은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동일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북한의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발생 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익에 기묘한 그런 기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건 맞지만 네. 그러나 우리 안보와 우리 국익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한일 협력, 특히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한을 억제하고 나아가 또 중국이라든지 잠재적인 위협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차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하고 해법을 발표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성명이 나왔거든요. 환영이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 결단이 한일 관계 회복에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국빈 방문까지 성사가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동맹으로 가는 문제는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유럽에 나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확장 억제를 한미, 미일 간의 확장 억제가 논의가 돼 있는데 이걸 한미일로 확대해서 네. 확장 억제를 하면 이것이 나토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핵 협의와 관련된 수준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동맹까지로 얘기를 하지만 예. 이게 뭐 아시아판 나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 그러니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외교적이나 국방으로서나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예. 뭐 작년에도 뭐 관함식에서 한국이 뭐 해군에 경례하고 5.18개 경례하고 이런 걸로도 국민적 여론이 상당했고 아직 과거사가 예. 완전하게 이제 국민들한테 감정적으로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란 말이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필요성에 대한 리더십이라고 그럴까 리더십 그룹이 지속적인 그 설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뭐 제 생각으로 해서는 약간 이제 이중적인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게 좀 풀리면서 엄청난 사람들의 방문객이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일반 그 사회적으로 해서는 그 일본에 대한 인식이 꼭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이제 불신, 과거사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때문에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안보라든지 방위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까지 아직 할 단계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 미심쩍음이 아직도 예. 국민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대통령 이하 지금 그 한미일 협력 내지는 한일 협력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한국에 있어서의 위협은 과연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명철하게 좀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좀 전에 문 박사님도 얘기했듯이 왜 또 한국에 있어서 한국 안보에 있어서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지, 특히 또 저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도 아주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 내에 있는지 미군 예, 기지라고 그럴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가장 좀 전까지 아주 어렵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상호 신뢰의 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윤 대통령도 다음 달에 미국을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일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지금 다 클리어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일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이거 신뢰를 지금과 달리 좀 더 쌓고 그러므로 해서 한미 관계를 좀 더 돈독해 한다. 그리고 뭐 그것이 결국은 한국의 안보고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판단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그런 방향 자체는 저는 아주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안보 측면에서 일본과의 협력, 뭐 나아가 동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이유를 보자면 이것이 일본 자위대 이제 한반도 출격 혹은 재진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그거는요. 이제 앞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어떤 수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논의가 될 겁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민들의 감정 또 한국 내부의 상황을 아마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더라도 박사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또 신뢰의 문제가 있고 또 감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그 한미일 구축함이 미사일 대응 훈련을 이 한미일 연합 대응 훈련을 했는데 저 독도 이 동쪽으로 아주 공해상 멀리 떨어진 데서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사실 과거에 적이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친구가 또 바로 적이 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전 정부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북한 과거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6.25 전쟁을 일으켰고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을 얼마나 살해했습니까? 근데 용서하고 남북관계 개선하자는 거 아닙니까? 과거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중국도 우리를 공격하고 전쟁 때 북한을 돕고 지금도 그 입장을 안 바꿨지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일본이 과거 군국 시대의 일본은 전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미국과 동맹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프리즘으로 지금 일본을 바라보고 그걸 감정으로 자극하는 이런 접근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역시 경계할 건 경계하고 해결할 건 해결하되 그다음에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또 분리 대응할 것은 분리 대응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저는 그것이 지금 적절한 그런 접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항상 그랬듯이 우리가 연습할 때마다 도발로 대응하고 이번에도 큰 도발을 예상하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 지금 예상되는 도발 수위 어떤 거 있습니까? 예, 충분히 지금 강도 높은 도발을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이제 서해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일단 대응을 했습니다만 네. 김여정이 말을 했듯이 압도적인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미 전략사령관도 KN-28 예. 그 경고를 하고 나섰거든요. 지난 2월 8일 북한 야간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 기반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미사일 텔 이동식 발사대 4기를 공개를 했거든요. 북한이 지금 추구하는 건 뭐냐면 작년 11월 28일에 화성 17형을 발사했지만 지금 북한이 노리는 것은 이 ICBM을 기습적으로 발사할 능력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기습 발사를 하려면 연료를 고체화시켜야 됩니다. 그걸 지금 집요하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미국이 KN-28로 명명을 한 거예요. KN-28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이라든지 한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이 되지 않았고 검증이 안 됐다. 왜? 그동안은 계속 고각으로만 발사했고 실거리 사격, 정상각도 발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됐다 그러니 김여정이 나서 발끈했거든요. 예. 두고 봐라. 보면 알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상각도로 사거리를 늘려서 발사할 이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금년 4월에는 1호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최근에 북한의 우주 이 개발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공위성의 역량을 우리는 구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아니면 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 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은이가 주머니에 넣고 작년부터 만지작하는 카드가 7차 핵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카드, 이런 고강도의 전략, 이 전략적 도발, 이거 말고도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무인기라든지 사이버 테러라든지 이런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한미가 그런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일본을 방문하게 되고 보도에 따르면은 기시다 총리는 하반기쯤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문제가 된다고 그럴까 가장 아픈 쪽이 결국은 이제 그 역사 문제 내지는 이제 강제징용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해법을 상호 아주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넘어갈 수 있는 지금의 좀 그 갈등 단계라고 하는 것은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일단은 해놓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한일 그 정보보호 협정도 들어갈 테고 좀 더 높은 단계의 뭐 방위 협력이라고 그런 것까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한미일 협력이 또 이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한 안보 협력이라는 차원의 한 가지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한일 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추진하는 반도체법 내지는 그 칩스의 곤혹을 치르는 거는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협력도 뭐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국 내에서는 지금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오염수 문제라고 그럴까 그런 거 같은 것도 결국은 일본 쪽에서는 지나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려라고 얘기도 하고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국제적인 수준에서 거기에서 일단 맞춰서 한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것을 막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이제 우려를 전달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저는 좀 전에 그 질문해 주셨던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접촉을 해서 그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미국이라고도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문 박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듯이 적 사이에 그 국제적
것의 그 현실이라든가 그 역사를 보면 예, 예. 서로 적이었던 관계가 다시 또 뭐 우호적으로 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일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2차 예, 세계대전에 서로 적으로 대립했던 관계가 지금은 아시아에서 일본만한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관계가 이제 됐던 것처럼 저는 일본이 진짜로 위험하고 하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그거에 더불어서 북한이라고 하는 내지는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도 일본을 어떻게 활용할지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할 수 있는 예.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접근이나 인식 생각이 필요하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국민에 대한 여론도 어느 정도 만져줘야 할 건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낸 해법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언제 오게 될지 이번 뭐 한일 정상회담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아마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낸 해법에 대해서 일본이 호응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나왔던 뭐 수출 규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출 규제 내지는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그 제외됐던 거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올해 중에 좀 몇 차례 아직도 만남이 있으니까 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